네, 전 드럭하이에서 게임 기획이랑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발표 자료는 저번에 그 인벤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긴 했었는데, 혹시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에서 이제 저희가 올 초에 글로벌 서비스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간략히 느꼈던 것도 포함을 해서 이제 내용을 꾸려봤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게임 영상부터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가장 최근에 서비스했던 톤톤 해적단이라는 게임이고요. 이전에는 톤톤 운명단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었어요. 저희는 원래는 인디게임 개발팀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전작인 톤톤 운명단 서비스를 할 때쯤부터 법인 전환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톤톤 해적단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디로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어떻게 생존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럭하이에서 기획과 사업 부분을 맡고 있는 최영윤이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때 사실 이 드럭하이라는 팀이 생겼었어요. 그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공동대표로 있는 친구랑 같이 게임 개발을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도 드럭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2006년경부터 이제 게임 회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 개발을 회사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었던 그 인디게임 개발을 멈출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계속 그 습관이 됐을 수도 있고, 맨 처음부터 게임 만들고 싶었던 게 그냥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유저들을 즐겁게 해주자,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게임을, 인디게임을 개발하다가 이제 드럭하이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뭐 이것저것 있었어요. 2009년도에는 드럭하이 이제 공동대표 말고 또 다른 멤버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피처폰으로 미니게임 같은 것도 하나 개발을 해봤었고요. 근데 2009년도라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2009년 말에 아이폰이 국내 상륙을 하면서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막 계약이나 이런 것까지 좀 진행이 될 법 했었는데, 시장이 아예 바뀌면서 아예 그냥 망했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공동대표 겸 메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조영원과 함께 퍼즐 RPG를 개발을 했었어요. 이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 방식이 사실 퍼즐 앤 드래곤이랑 거의 흡사한 방식이었어요. RPG에 이제 그 PC게임으로는 그 퍼즐 방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RPG를 접목시켜서 개발을 했었는데, 그게 퍼드가 나오기 전에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알파 버전 나올 때쯤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잠수를 타게 되면서 이게 프로젝트가 폭파됐었는데, 퍼드가 생각보다 많이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대표가 아직까지 저를 갈구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먼저 내놨어야 됐다 이러면서. 그 외에도 이제 소소하게 뭐 깔짝깔짝 하다가, 사실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만들다 보니까 좀 흐지부지 됐던 인디게임 타이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디게임이 이제 게임이라는 게 개발할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전혀 자본도 없이 굶어가면서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인디게임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자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막상 해보니까 그 한 마리가 만렙 토끼였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 건데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흔했던 결과는 모르겠다. 이쯤 만들었으면은 뭐 됐지. 뭐 이렇게 좀 대충 던져놓고 이랬던 경험이 저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럭하이 저희 공동대표 프로그래밍이랑 사실 프로그래머인데 좀 완전 인디풍이긴 하지만 아트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그림도 아까 제 그림도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 그래서 2008년도경에 클래식 나이트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 프로그래밍, 뭐 그래픽 전부 다 원맨으로 그 친구가 개발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괜찮았었어요. 심지어 그 해외에서 열리는 그 2대 게임, 그 인디게임 행사 중 하나인 인디게임 페스티벌 IGF에도 파이널리스트에 들어서 해외에서 뭐 탑3의 아케이드 게임 2009 GDC에서 선정했던 거기에도 이제 나오고 해서 이 친구가 되게 꿈에 부풀었어요. 나도 이제 스타 개발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 버전을 한번 내놔보자라고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컴퓨터를 도난당했습니다. 좀 웃긴 게 이 친구가 그때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블루사이드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밤 늦게,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밤샘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밤에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에서 잠깐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딱 깨보니까 앞에 컴퓨터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컴퓨터랑 집안 귀중품들을 다 훔쳐가서, 근데 따로 이 친구가 웹에다가 소스 코드를 백업해 두지를 않아서 그냥 그대로 날아갔거든요. 이게 디지즈 게임에도 기사도 떴었어요. 그 도둑이 혹시 보게 되면은 제발 하드디스크라도 돌려달라라는 그런 기사가 뜰 정도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뭐 이것 이후로는 착실하게 따로 이제 소스 코드는 백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다음 인디게임 좀 여러 개를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또 핵심적인 거 하나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톤톤 해적단이랑 그 전작인 톤톤 용병단의 시초격인 게임이에요. 그 톤톤 나이츠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었죠. 이때는 제가 초기에 조금 참여를 하다가 결국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저는 이제 결국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블루사이드를 다니면서 그 전종욱 님이라고 이엔랑이라는 해외에서도 좀 유명한 아트 디렉터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둘이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버전을 만들어서 그때 한참 이슈가 많았었거든요. 개인 개발자들이 지금처럼 이제 경쟁이 심화되던 단계는 아니고 시장이 막 열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한 명 혹은 두 명이서 만든 게임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대박이 터져가지고 뭐 부자가 됐다더라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떴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회심의 역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아무래도 그래픽 디자이너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코딩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도 되게 그림을 잘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약점은 모두 보완을 했다. 이게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신 있게 런칭을 했었습니다. 소스코드도 분실 안 하고요. 근데 이 게임 들어보신 분 없죠? 네, 당연하지만 완전 망했습니다. 이게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프로그래머랑 아트 쪽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현이나 이런 것들은 순조로웠는데 밸런싱이라든가 게임의 약간 세밀한 부분에 대한 조절이 약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그냥 내놓기만 하면은 바이럴 타서 뭐 대박이 난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극소수의 운이 좋은 게임들이고, 어떻게 이 게임을 알리고 유저들 관리를 하고 이런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놓고 레딧이나 이런 데 조금 글 쓰고 이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인디게임을 몇 개 만들면서 딱히 그렇게 성공적인 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게임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야지 이 게임이 완성도도 높고 유저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다니던 회사를 게임 런칭을 하고 그만두게 됐고, 이 친구도 블루사이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사실 사정이 되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2012년 말경에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정식으로 예전처럼 뭉쳐가지고 드럭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그간의 노하우를 쌓아서 약점을 보완을 하고 게임을 한번 런칭을 해보자 라고 이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일단 만드는 사람들도 서로 이제 재밌고 신나야 되니까 같이 좋아하는 소재를 공통적으로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소재가 있어서 해적도 있고 뭐 던전도 있고 약간 레트로풍을 둘이 공통적으로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던전을 소재로 해서 던전을 탐험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인게임 플레이는 최대한 다른 게임에 없던 방식으로 갖고 와서 다른 유저들이 보기에 신선함을 느끼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과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인게임 외적인 시스템들은 검증된 방식으로 가서 수익도 어느 정도 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컸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만들어 볼까 싶기도 했었지만은 하나에 집중을 해보자.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나에 집중을 해보자. 시드머니고 뭐고 없었지만은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실업급여를 가지고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도 당연히 없으니까 자취방에서 합숙을 하면서 원하는 게임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저게 어떻게 보면 좀 호박죽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실업급여 막바지쯤 됐을 때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천장을 열어보니까 그 카레가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 타먹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거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나중에 저희 런칭할 때쯤 되니까 기자분들이 다 얘기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카레가루만 마시면서 개발했냐.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곳에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저희 유저들한테도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톤톤 해적단 유저들도 저희 오면 카레를 선물로 사들고 올 정도로 저희 아이덴티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실업급여로 연명을 하면서 게임을 개발을 하다가, 이때가 2013년 한 여름 때쯤에 어느 정도 알파 버전보다 더 나간 버전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때가 카카오 붐으로 인해서 버블이 좀 많이 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혀 게임이랑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도 게임 퍼블리싱으로 뛰어들고, 뭐 카카오 통과만 하면은 투자 제안도 들어오고 이런 시기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꿈 같은 시기였었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런칭을 하려다가 이제 다시 조영 공동대표의 그 톤톤 나이츠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또 이렇게 되면은 내놓고 던져놓고 끝일 텐데, 기왕이면은 한번 그 계약을 해서 퍼블리싱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그때 돌아다녔는데, 지금이라면 아마 그때 그 완성도로는 힘들었을 텐데 버블이 껴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던 게 한 6개월 정도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정도로만 벌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뒤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처음 목표는 되게 작았었어요. 둘이 합해서 기껏해야 한 2, 3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런칭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돌아다녀 보니까 퍼블리셔들이 기본 미니멈 개런티랑 계약금으로 제시하는 그 금액만 하더라도 몇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눈이 돌아갔었죠. 아, 우리 이 게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 계약금만 받아도 우리한테는, 두 명한테는 정말 큰 돈인데? 라고 해서 한번 좀 무리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이랑 되게 좀 얘기를 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인디 팀으로 하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 등록을 해라 라고 해서 법인 등록을 하려고 했었고요. 법인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 필요해서 사무실도 없는 돈 쪼개가지고, 그때 제가 홍대 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부천으로 이사 가면서 그 금액으로 사무실 계약을 하고
뭐 그걸로 이제 법인을 설립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비하가 있었던 게 그게 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때가 참 고달픈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말하기가 좀 난처하긴 한데 그 회사에서 다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은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법인 등록도 했고 사무실 비용도 나가고 있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 혹시 그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 모임이라는 모임 아시나요? 거기 회장님이 전명진 회장님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 아프리카 TV 이사로 계셨었거든요. 게임 사업 본부장이셨는데 그분께서 저희 게임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원래 그 전 회사랑은 한 3, 4개월 정도 계속 계약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안 됐었는데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하게 됐어요. 수요일에 제 기억에 한 수요일쯤에 빌드를 보냈는데 목요일에 답변이 와서 한번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금요일에 자세한 얘기를 하고 뭐 그때 같이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계약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행히 진짜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큰 이제 공경에 처할 뻔했었는데 그때 다행히 계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인디 팀에서 법인 설립을 한 스타트업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스타트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게임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3일에 카카오 게임 센터를 통해서 이제 런칭을 했었고요. 이게 애니팡이랑 별이 되어라 보다 순위가 높게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아서 찍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순위는 더 나중에 떨어지긴 했었고요. 처음엔 2명이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계약금 받은 걸로 충원을 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도 한 명 더 뽑고 아무래도 서버 기반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조영호 공동대표가 혼자서 서버까지 하기에는 너무 문제도 많아서 지금은 기술이사로 계시는 분도 그때부터 합류를 하게 됐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래픽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꼬드겨가지고 아트로 데려왔었고요. 그래서 2명으로 시작을 한 것 치고는 이제 2배가 넘게 증원은 됐는데 라이브 서비스를 하기에는 사실 정말 작은 인원이거든요. 너다섯 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소규모 인원이에요. 그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저희가 런칭했었던 시기가 좀 안 좋았었던 게 대박 타이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 런칭 바로 전주가 윈드러너 2였었고 런칭 같은 주에 쿠키런 문질문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노출도 그 IP가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 우파루사가 같이 런칭했구나. 그 노출도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게임들은 수십 명이 만들다 보니까 컨텐츠 양이 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게 아니고 DCG 게임에서 실제 기사가 나온 건데 정말 참신함이 가득하고 재밌다. 네, 일주일이 끝이다. 그 뒤가 없다. 칭찬으로 하다가 결국은 좀 열받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더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재밌다고 하면은 그럼 매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정말 단순무식하게 생각을 하게 돼서 런칭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20주 동안 연속으로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20주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반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정말 너다섯 명으로 그리고 이게 작은 규모 업데이트가 아니고 다 메이저급 업데이트를 20주 연속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퍼블리싱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빌드를 만들면 아무래도 테스트 기간도 끼고 하다 보면은 그때가 저희가 매주 수요일 새벽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수요일 새벽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수요일 하루 동안은 일이 안 돼요. 새벽에 2시경부터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2시간 동안 업데이트 완료를 하고 4시가 되면은 모니터링 한 3시간 하고 그러면 오전 7시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은 다 자고 일어나면 업무 시간이 끝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그 퍼블리셔 쪽에서 빌드를 테스트 하려면은 최소 이틀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일 새벽에 하려면 월요일 화요일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시간은
워킹데이로는 목요일, 금요일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때 다른 멤버들은 몰라도 저랑 공동대표 2명은 20주 동안 주말도 없고 그냥 밤낮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개발을 좀 빡시게 했었고요. 20주 뒤에는 이거는 너무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격주 간격으로 바꿨었는데 처음에 업데이트를 할 때는 유저들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어떻게 이 작은 규모 회사에서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를 크게 해주냐, 대단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계속되면 너무 당연한 걸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힘듭니다라고 이제 게시판에 글도 쓰면서 격주로 바꿨는데 그때 좀 욕을 먹었는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격주로 바꾸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팬분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유저수 대비로는 커뮤니티가 되게 활발했었어요. 좀 톤톤 연맹단이 서비스를 종료한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그 안에 세계관 파고들고 막 이런 여지들을 많이 놔둬가지고 또 뭐 캐릭터 세력도라든가 뭐 관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저들이 정리해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서를 따로 갱신할 필요 없이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뭐 차기작 만들 때도 여기에 다른 유저분들이 정리해 놨던 거를 참고하면서 만들 정도로 이런 컨텐츠 파고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는 그때 이제 아트가 프로그래머가 캐릭터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는 UI를 담당을 하는 친구였는데 둘 다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는 그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팬아트로 올라온 게 저희가 그린 그림보다 오히려 퀄리티 높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그린 몇 분은 또 게임 업계 다니는 분들이 이제 팬심으로 그린 그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 고무적이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국내에도 그렇게 확 대박은 아니었었지만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었으니까 이때 한 다운로드는 그래도 100만 원 아니어도 수십만 정도는 나왔었고 매출도 이제 너다섯 명 규모로 하는 것 치고로는 몇 억대로 나왔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로 나가면은 뭔가 대박을 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 해외 회사 중에서 좀 큰 회사 한 두어 군데서 오퍼도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TV가 내부 사정이 생기면서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톤톤 연맹단 글로벌 버전을 리뉴얼 버전으로 만들면서 되게 힘을 쏟고 있었는데 아예 그게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판권을 회수를 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의사소통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아예 오히려 런칭을 위해서 했던 계약이 런칭을 가로막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TV 게임 사업부가 접히고 나서 한 1년 동안 판권 회수를 못해서 결국은 서비스도 정리되고 해외 런칭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되게 멘붕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제 차기작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마침 저희는 그 외부 투자도 유치를 하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캐시가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모를 좀 늘려서 차기작을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톤톤 나이츠 때 인연을 통해서 이행랑님을 AD로 영입을 하게 됐고 이분이랑 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임을 만들까, 어떤 게임을 차기작으로 할까, 그리고 그 차기작도 아무리 우리가 인원 충원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중견 대형 개발사보다는 그 개발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매력 포인트를 이제 유저들한테 어필할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다시 톤톤 용맹단을 맨 처음 만들 때 질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 톤톤 연맹단을 서비스를 그래도 1년 넘게 했거든요. 1년 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았다, 이 부분은 안 좋았다 이런 경험들이 좀 쌓이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톤톤 연맹단을 시작할 때만 할지라도 계속 개발팀에서 게임 회사에서 개발팀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다
알아봤자 개발자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맥 풀도 좀 다양해지더라고요. 투자를 하면서 또 여러 퍼블리셔 분들을 알아보면서 여러 인맥도 알게 돼서 이 네트워크도 좀 활용을 해보자 라고 됐었고, 무엇보다 손톱연명단 만들던 시절이랑 달랐던 거는 이제 현금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카레가루 먹던 시절에서 이제 투자금까지 생긴 그런 환경이 좀 바뀐 경우였었고요. 그래서 일단 손톱연명단을 서비스하면서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되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이 간단한 조작에 AI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유저는 컨트롤은 최소화하면서 AI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안에서 스킬이나 능력치 다른 거, 어떤 장비를 끼워주느냐, 어떤 식으로 내 용병들을 세팅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PVP 메타라든가 공략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갖고 가면서 IP를 살려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그 똔똔 연명단은 그냥 던전을 깨나가면서 그 다음 던전을 또 깨고 다음 던전을 깨고 이런 계단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그 디지즈 게임 기사도 결국 그거였었는데, 뭐 아무리 뭐 파밍 요소나 이런 걸 놨다라고 해도 이 던전 다 깨면 그 흥미가 확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계단 구조를 좀 탈피해서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경쟁을 하고, 경쟁 보상으로 다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유저간 순환 컨텐츠를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똔똔 해적단 프로토타이핑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 똔똔이라는 시리즈도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또 세계관도 파고들었던 유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같은 세계관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이엔랑님이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정식 참여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프로토타이핑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게임을 앵그리버드에서 좀 참고를 해가지고 앵그리버드에 RPG 전략을 좀 넣어보자 해서 해적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대포를 눌러서 이렇게 땡기면은 그 위치에 발사가 되고, 똔똔 연명단에도 가위바위보 상성이 있었거든요. 그 창과 칼과 망치가 있었는데 그 가위바위보 상성에 맞춰서 던지면은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퍼즐 요소를 구성을 하면서 이 맵을 하나씩 깨나가는 거를 기본으로 잡아보자 라고 프로토타이핑을 했었고요. 여기 리소스들은 전부 다 UI는 똔똔 연명단에 있는 걸 쓰고, 배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SS토어나 아니면은 그냥 UI 디자이너가 뭐 30분 만에 후딱 만들어서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AD님으로 오신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컨셉 아트들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들을 정리를 해나갔고요. 똔똔 연명단이 빨리 만들 수 있었고 업데이트도 용이했던 것 중 하나가 그 캐릭터들 애니메이션을 전부 다 관절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 몸통, 팔다리, 무기만 그려놓으면은 캐릭터 하나가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서 사실 일주일에 캐릭터 막 10개 넘게도 만들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똔똔 해적단도 인원이 아무리 더 늘었어도 이게 캐릭터를 많이 보유하려면은 그 장점은 가져가자라고 해서 관절 애니메이션 구조로 캐릭터 디자인을 여러 가지 시안을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 버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제 BIC라고 부산에서 열리는 인디 게임 커넥트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1회 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 버전은 좀 되게 빨리 나왔어요. 개발한 지 한 2달? 시작한 지 한 2달 만에 나와가지고 BIC에 참가를 했었고요. 기본적인 전투에다가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캐릭터가 바뀌긴 했는데 시안으로 나온 캐릭터들을 애니메이션 입히고 이제 기본 조작을 시키고 맵을 깨는 그런 알파 버전을 완성해서 BIC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기능이 있진 않았었지만 결국 출시 버전의 핵심적인 기능들은 알파 버전에 거의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시 되돌아봤었어요. 여기서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또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되돌아봤었는데, 일단 예상 못했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똔똔 해적단 게임 방식에서는 이제 내 해적을 최대 15마리까지, 처음에는 한 30마리까지 갖고 갈 수 있게 했었는데,
그 다대다 방식으로 서로 유저들끼리 배를 PVP를 하고 그런 구조였었는데 최적화 부분이 정말 많이 걸렸었어요. 이게 리소스를 전략하기 위해서 관절 애니메이션을 썼었는데 여기 그 관절 애니메이션이 이제 캐릭터가 적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십 마리 캐릭터가 특히 NPC를 잡는다고 하면은 NPC 배는 막 처음에는 NPC 그 해적들을 한 100마리 넣어놨었는데 PC에선 잘 돌아가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엄청 버벅거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배를 그 약간 전략을 위해서 각자 꾸밀 수 있게 해놨는데 그 꾸미는 게 돛대를 세우고 여기에 발판을 세워서 서로 동선을 만들고 여기 함정을 설치해서 유저들끼리 이제 싸울 때 그 함정들을 이용하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AI가 길 찾기를 하잖아요. 한두 마리가 길 찾기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십 마리가 동시에 길 찾기 연산이 들어가니까 발열이랑 그 부분도 되게 심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적들이 많아지니까 또 적군 캐릭터만 따로 만들 수도 없고 특히 PVP를 할 때는 내가 가진 해적과 상대편이 가진 해적이 같은 해적일 수도 같은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이 피하 구분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이제 퍼즐 요소 때문에 줌아웃을 좀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적이고 누가 내 캐릭터인지 구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스킬들이 조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너무 이제 오버밸런스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줌아웃 했었을 때 이제 그 그래픽 리소스들이 다 깨져 보이고 뭉개져 가지고 결국 다 다른 디자인의 캐릭터들인데 줌아웃을 최대의 줌아웃으로 땡기면은 뭐가 뭔 캐릭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BIC를 가서 알게 됐던 건데요. 개발자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앵그리버드를 갖고 왔던 이유가 앵그리버드는 당연히 대부분의 유저들이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작 방식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딥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아 땡기는 거구나 해서 누르고 땡겨서 발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BRC 때 라이트한 유저들이 조작 방식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해적을 드래그해서 놓으려고만 하지 이 대포를 땡겨서 쏜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지켜보다가 아 앵그리버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알긴 아는데 캐릭터만 알지 게임을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대요. 그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면서 깨달았던 게 개발자들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앵그리버드를 다 알겠지만 일반 유저들은 특히 라이트한 유저들은 앵그리버드가 스마트폰의 시초 게임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애니팡을 통해서 게임을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팡 이전 세대 게임들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이 없고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냥 앵그리버드 캐릭터가 뭐 양말이니 인형이니 이런 게 유명하니까 캐릭터만 알고 있었던 것 뿐이지 게임을 안 해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구나가 좀 쇼크로 다가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게임 부분이 태생적인 구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배라는 이제 PVP 부분은 클래시 오브 클랜을 좀 많이 참고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치를 해서 함정도 파고 유닛도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COC는 땅이 넓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약간 시원시원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데 톤톤 해적단의 경우는 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방어 배치를 유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사를 할 때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닥친 대로 막 발사해서 운 좋으면 이기고 운 나쁘면 지고 그리고 저도 내가 왜 졌는지 이겨도 내가 왜 이겼는지 알기가 힘든 구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발사만 하면 나머지는 AI로 움직이면서 관전을 해라. 이게 게임의 핵심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발사를 다 하고 나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또 답답하고 뭐 지루하다라는 유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개입을 늘리면은 게임이 너무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톤톤 용맹단은 자체 엔진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체 엔진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를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네이티브로 코딩을 해야 되고 기존 소스 보는 것도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이제 추가로 뽑아야 되니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티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최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도 되게 컸었고, 버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체 엔진으로 했었을 때 장점은 버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엔진 코어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유니티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코드가 잘못된 건지 엔진이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보름 정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거를 계속 프로그래머가 추가 컨텐츠 개발을 못하고 계속 파고들었던 문제도 있었는데, 정말 허무하게 해결된 경우도 많았어요.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해결되는 걸 보고, 아, 이게 엔진 문제인데 삽질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할 때 개발자들을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BIC를 갔다 올 때쯤에 이제 AD님께서 캐릭터 디자인을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그 메인 시안들 중 하나씩을 뽑아봤었는데,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복잡해 보이는 것도 있었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런칭 버전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컨셉을 갔던 거는 일단 그래픽이 톤톤 연명단데 너무 인디스러웠으니까 조금은 더 대중적으로 귀엽게 가보자도 있었고, 아까 얘기를 들었던 줌아웃을 했었을 때 캐릭터 구분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최대한 머리통을 크게 하고 색깔을 단순하게 해서 줌아웃을 했었을 때 서로 뭉개지는 게 없이 줌아웃을 해도 저런 의복이나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게 하자. 그리고 머리 투구나 머리 헤어스타일 그리고 색깔 이런 거를 캐릭터마다 최대한 다양한 색깔을 활용을 해서 줌아웃을 했었을 때 캐릭터들이 바로 인지가 될 수 있게 하자 라고 해서 나온 캐릭터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개발 이제 런칭 일정을 잡고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리수가 몇 개가 있었죠. 첫 번째 무리수는 기왕 우리는 개발 속도 빨리 나오니까 이것저것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모바일 RPG에 있는 콘텐츠는 다 넣어보자. 뭐 세븐나이츠든 별이 되어라든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뭐 몬스터 길들이든 그런 게임에서 인기 있던 콘텐츠들을 전부 다 집어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핵심적인 것들을 잘 우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인원으로는 개발이 제대로 안 굴러가서 인원을 막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무리수였는데, 2명으로 시작했던 드러카이가 정신 차려보니까 9명이 돼 있더라고요. 클라이언트 2명에 서버 1명에 제가 뭐 퍼블리싱 알아보러 다니고 투자 뭐 관련해서 이제 기획 쪽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기획자도 영입을 하고, 아트도 UI AD님, 그 다음에 뭐 이펙터도 뽑고 그 캐릭터 디자이너도 뽑고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마일스톤이 크게 보면은 코어 부분을 만들고 그 코어에서 컨텐츠를 덧입히죠. 거기에서 이제 컨텐츠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이 전체적인 걸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1대1대 1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코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프로토타이핑도 여러 개를 해보면서 가장 재미있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기준점을 시간을 투자해서 잡고, 그 다음에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늘리고, 그 컨텐츠의 버그도 잡고 마무리도 잘 하면서 서로 조화가 되게 만드는 그 작업이 1대1대 1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데, 사실 뭐 블리자드가 되던 뭐 밸브가 되던 이렇게 1대1대 1로 돌아갈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막상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코어 부분은 가장 재밌는 시기였어요.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없던 방식의 게임,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인원을 늘릴 때도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각자 좋아하는 취향은 무조건 섞여서 게임을 만들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코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나서는 정말 집중력 있게 빨리빨리 나왔습니다. BIC 버전도 아까 만든 것도 한 2-3달 만에 나올 정도로 코어 부분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뭐 예상도 당연히 코어 부분은 빨리 되겠지. 그래서 그 빨리 된 만큼 컨텐츠를 어느 정도 갖추고 마무리를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 완성도가 높고
뭐 버그도 없고 잘 돌아갈 수 있고 뭐 수익성도 높은 그런 게임을 만들자라고 목표와 예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욕심이 붙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붙다 보니까 현실은 그 부분은 예상보다 더 빨리 나왔는데 컨텐츠가 너무 많아졌죠. 컨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마무리 작업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일정은 연말 출시였었는데 실제 저희는 그 다음에 7월 달에 런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욕심도 부리고 거기에서 무리수도 끼얹어지다 보니까 컨텐츠도 점점 많아지고 여기서 마무리 작업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9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월 유지하는 비용, 그때는 이제 또 사무실도 저희가 따로 구해서 쓰고 있었다 보니까 월 유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돼서 뭐 정해진 기간 안에 런칭을 하지 않으면 회사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빼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서비스 초기에 서버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밸런스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양도 사실 저희가 작은 게임인데도 너무 많았어요. 한 대충만 훑어봐도 진짜 다른 RPG 게임들에 있는 어지간한 기능들은 다 넣었었기 때문에 막 길드도 넣고 원래는 막 길드전도 규모 있게 넣으려고 하다가 그거는 못 넣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 속도는 붙었었기 때문에 베타 버전은 어느 정도 돼서 원래 연말 출시였던 거는 이제 스케줄이 지켜지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은 나와서 그 베타 버전으로 지스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베타 버전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출시 버전이랑 그렇게 크게 비주얼적으로 달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캐릭터는 100개 넘게 준비를 했었고 맵들도 이제 수백 개 준비를 하고 PVP 컨텐츠도 부각을 하고 함선들도 여러 개 추가하고 뭐 스킬들도 많이 넣고 그렇게 베타 버전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때 베타 테스트라도 좀 완벽하게 했었으면은 더 게임 완성도가 높았을 텐데 너무 벌려놓을 일들이 많아가지고 베타 테스트니 뭐니 그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런칭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퍼블리셔랑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다가 여기서 무리수 하나를 더 부렸어요. 한번 이번에 자체 런칭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 버짓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자체 런칭을 해보자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베타 기간을 길게 가지지는 못했지만 원스토어 통해서 이제 베타 서비스도 한번 해봤고 그때 굿 베타 게임 선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게임쇼에도 출품해가지고 이제 원래 저희는 메인 시장을 글로벌로 봤었기 때문에 글로벌 유저들의 반응도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해서 이제 교토로 넘어가서 실제 유저들과 맞붙으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고 거기에서 게임 컨텐츠도 보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런칭 직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또 다시 느껴봤었던 게 문제 극복을 하려고 했었던 게 결국 다른 문제로 이제 되는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맨 처음에 톤토 연명단 같은 경우에 2명이서 만들다 보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았어요.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데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력도 늘리고 뭐 개발자들도 뽑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또 싸움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리적인 문제도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고 2명이서 만들 때는 둘이서 서로 스케줄 조율을 하면 되는데 9명이나 되다 보니까 거기서 스케줄도 1명이 늦어지면 도미노로 예를 들어서 기획서가 늦어지면은 거기에 맞춘 뭐 아트가 늦어지고 그 아트를 가지고 조립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분도 늦어지고 도미노로 스케줄이 점차 늘어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2명이서는 솔직히 최소한의 생존 자금만 있어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급여도 급여 문제지만은 그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뭐 PC니 뭐니 그 다음에 법인이었기 때문에 4대 보험 들어가고 뭐 사무실 관리비, 뭐 전기세, 여러 가지 법인 등기 보내고 막 이런 것들. 인건비만 사실 맨 처음에 대충 계산을 했었었는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들어간다라고 하면 추가 비용 한 50은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커다란 스노우볼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이 가진 것과 탄탄함은 정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 톤톤 연명당 같은 경우에는 2명이서 개발을 했었고 그 나중에 늘어났다고 해도 결국 너다섯 명이었기 때문에 뭘 만들려고 해도 한정적이었고 그 한정적인 거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근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자 라고 하다 보니까 다 때려 넣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이게 안 어울리고 이 안 어울린 것 때문에 게임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커다란 문제가 됐었습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옷도 그냥 다른 게임에서 이게 유저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넣었던 것도 정말 욕심부리다가 잘못 넣었던 피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었던 거는 일부러 유저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고 특히 온라인으로 그냥 빌드 던져놓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 좋은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갔었어요. BIC도 가고 뭐 지스타도 가고 일본 교토에서 하는 인디 게임 행사도 가고 해서 실제 그 유저들의 표정을 보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톤톤 연명단 유저들 중에 톤톤 해적단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톤톤 연명단 그 공식 카페의 경우에는 아프리카TV가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톤톤 해적단은 런칭하기 한 반년 전부터 미리 카페를 만들어서 유저들 모아놓고 계속 관리를 하고 개발하다가 영상 찍히면 그것도 공개를 해주면은 리플 반응을 보면서 개선도 하고 뭐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유저들과 소통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톤톤 해적단을 7월 29일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에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슈 생겨서 뭐 3시 반에 오픈하고 했었고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마케팅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미숙했던 것도 많아요. 이게 인벤에서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은 어디서 유저들을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유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은 앱스토어에서 평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지 몰랐었거든요. 평점도 답변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는 따로 PPT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 한번 런칭을 했었다가 올해 초에 다시 재런칭을 했었거든요. 유저 DB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근데 처음 런칭 했었을 때 구글 평점이 4.1 정도로 떨어졌었어요. 재런칭을 했었을 때 같은 게임인데도 답변만 열심히 달아줬었거든요, 평점에. 지금 평점이 4.7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도 뭐 4.6? 뭐 잘 유지될 때 4.8? 그게 단지 유저가 악평을 해도 개선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정말 단순한 것만, 기계적인 것만 달아줘도 유저들이 나중에 개선이 됐었을 때 다시 와서 평점 5점을 다시 달아주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전혀 몰랐었죠. 그리고 유저들 소통을 할 때 거기에서 아예 그냥 저희가 답변을 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귀 막고 있구나. 근데 그 사이에 카페에서는 정말 열심히 답변 다 달고 피드백도 하고 했었는데 카페에 모든 유저들이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카페에 뭐 가입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유저들은 그냥 평점에만 뭐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일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평점을 달 정도의 유저라고 하면은 정말 심한 욕을 써놔도 다시 돌아올 유저거든요. 그리고 접을 유저라고 하면은 게임을 지우지 굳이 귀찮게 거기 가서 악플을 달지 않아요. 근데 그 유저들을 외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신규 유저들한테 노출이 됐었을 때도 같은 비슷한 게임인데 4.7점짜리 게임과 4.1점짜리 게임이 있으면 당연히 4.7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성들도 다 놓쳤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컨텐츠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걸 못해서 너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점 관리를 못했던 이유들 중 하나기도 했었고요. 뭐 쿠폰 서버가 뽑기도 하고 유저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어뷰징 요소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허점을 만들어서 발생한 거라서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내부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한 2달 동안은 정말 많이 얻어맞기도 했었고 안타까웠죠. 그 톤토 연맹단 때 헤비 과금 유저들도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저희 오픈하기 전부터도 총알 준비돼 있으니까 런칭만 해달라, 돈 쏟아 부어 주겠다라고 했던 유저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그분들이 과금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리게 됐었어요. 정말 중요한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역시나 이제 컨텐츠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밸런스 허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PVP에서 의도를 벗어나는 구조들을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 유저들 배를 한 건데, 원래 의도는 이제 돛대에다가 발판을 하고 여기서 미로처럼 서로 이제 뭐 함정을 설치를 해봐라 이거였는데, 결국은 대포에서 쏠 수 없는 위치에다가 다 모아놓고 장난 돌리기 하듯이 이런 구조로 유저들이 다 하게 되고, 이게 유저들이 근데 이걸 막을 수 없고 이 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런 여지를 충분히 남겨놨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가장 뒤쪽에는 또 가장 센 원거리 캐릭터를 놔둬서 이 돛대를 기어서 올라가는 동안에 그냥 대비도 못하고 죽여버리게 해서 PVP를 공격을 가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밸런스를 바꾸기보다는 뭐 스펠이라던가 발사 방식을 변경을 한다라던가 이런 걸로 결국은 지금 다 잡은 문제긴 한데, 이것 때문에 또 유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떠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분 정말 이제 게임에 애정이 심한 분들은 뭔가 캠페인도 하기도 했어요. 이 배치 하지 말자, 재미도 없는데, 그리고 방어 많이 성공해봤자 서로 같이 이기고 해야지 서로 이득을 보는 건데 혼자 이기적으로 이렇게 해봤자 서로 다 재미없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말을 해봤자 안 듣게 되죠. 내가 내 유저 입장을 하고 나만 이기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톤톤 연맹단보다 개선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초 부분부터 뭐 연맹단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해서, 그리고 부족한 컨텐츠 부분을 많이 채워서 나갔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일주일만 하면은 다 끝내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참 힘들었었던 게 시장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었더라고요. 톤톤 연맹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아프리카 TV가 한 3일 동안은 마케팅을 안 했었어요. 어느 정도 기초 지표를 쌓고 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런데도 카카오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유저들이 구글 플레이보다 오히려 카카오 게임 센터를 더 많이 키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 게임 센터에 노출만 되는데도 몇만 유저들이 순조롭게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피로감을 유저들이 느끼던 시기와 겹쳐있긴 했었지만은, 근데 이제 결국 톤톤 해적단을 런칭할 때는 카카오 게임 센터는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해져 버렸었고, 결국은 이 3대 마켓, 구글 플레이, 이제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개별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카오 게임 센터만 믿고 거기에만 대응을 하면 됐었는데, 이 세 개의 시장을 각자 아까 말했던 평점 관리라던가 이런 것도 각자 해야 되고, 빌드도 쪼개진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도 이제 어디로 유입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 했던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실망한 유저들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다시 또 매주 업데이트를 이때도 한 넉 달 정도 연속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것도 관리가 안 돼서 점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아봤었을 때
괜히 퍼블리셔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영, 마케팅, CS, QA. 심지어 이 네 가지는 이 전문 외주 회사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일은 컸습니다. 내부 개발자들끼리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기에는 정말 커다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놔버린 순간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커다란 태풍으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쯤 되니까 저희 정체성이 모호해지더라고요. 분명 똔똔 연명단 두 명이서 만든 인디게임이었어요. 똔똔 연명단은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 통해서 나가서 이제 더 스트리머들 통해서도 마케팅이 됐었는데, 그때도 다 당연히 인디게임 포지셔닝이 됐었는데, 이제는 정체성이 애매해지더라고요. 똔똔 해적단은 인디게임인지 일반 RPG인지.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객에게도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디게임을 원하는 유저분들은 일반 모바일 RPG에 있는 요소들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사냥이라든가 이제 아예 가차를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 강화가 진행이 된다든가. 근데 또 일반 RPG를 즐기는 분들은 인디게임을 정말 답답해 하세요. 일일이 손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돈을 지른다고 해서 그만큼 더 세지는 것도 아니고, 광고가 귀찮게 하고.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 양쪽 다 잡아보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애매모호해져 버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리텐션이라는 지표가, 투자사를 만나든 퍼블리셔를 만나든 사실 뭐 ARP윤위, ARPP윤위 같은 그 과금 지표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게 리텐션이거든요.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근데 역시 진짜 모으는 것보다 힘든 게 그 유저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마무리 작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리텐션이 똔똔 연명단보다 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특히 똔똔 해적단을 연명단 시절부터 기다려왔던 유저분들도 게임을 하면서 결국 마무리가 잘 안 된 게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를 볼륨을 포기하고 게임 완성도가 높았었으면은 연명단 시절 때처럼 그래 다음 주 업데이트를 기다리자라고 오히려 더 남아있을 분들도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뭔가 부실해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게임은 아직 완성이 안 됐네라고 아예 떠나는 분들이 많게 됐었고요. 그래도 똔똔 연명단보다는 뒤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판권도 아무래도 자유롭고 지표도 리텐션을 제외하고서는 매출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활동 범위도 아무래도 저희가 판권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국내 런칭 이후에 행보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뒤는 글로벌 서비스를 했는데, 글로벌 서비스 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인디게임을 퍼블리싱으로 하는 곳이랑 얘기를 해서 다시 좀 맨 위에 있는 운영 마케팅 CSQA를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랑 협업을 해서 이제 같이 국내도 재런칭을 하고 리텐션 관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지표가 더 괜찮아지긴 했는데 참 리텐션이란 게 애매하더라고요. 저희가 D1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D1이라는 거는 가입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게임에 들어오는 유저들이죠. 근데 다른 게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인데 오히려 D7 그리고 D40는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D1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D7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패치만 진짜 10번 넘게 했었고, 리뉴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본 게 그거였는데, D1은 안 바뀌고 계속 D7 부분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결국 느꼈던 게, 게임 본질적인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D1이라는 거는. 딱 해보고 한 5분, 10분 해보고 이 게임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뒷부분이 뭐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뒷부분은 컨텐츠를 개선을 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코어 부분은 업데이트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을 건드리게 되면 기존에 즐거웠던 유저들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작업도 너무 커지고 다른 컨텐츠에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그래서 코어 부분에 신경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톤톤 해적단을 글로벌 런칭을 올해 2월 달에 하게 됐었죠. 이때는 그래도 국내 재런칭은 작년 말에 하고 여러 가지 그때 개선 사항들도 다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됐었고요. 이때는 근데 좀 운이 많이 좋았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구글 피처드나 애플 피처드를 제대로 활용을 못 했었거든요.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근데 다른 인디 게임 개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처드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피처드를 아예 글로벌 런칭을 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고 미리 애플에도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런칭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이제 세계 4대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인데 이 중에서 미국이랑 중국 쪽에 좀 크게 걸렸어요. 구글은 그렇게 크게 걸리진 않았는데 애플의 이제 핸드폰 키면은 바로 첫 화면에 톤톤 해적단이 보이게 그렇게 떠가지고, 그리고 애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피처드가 돼서 이때 좀 저희가 회사 재정적으로도 힘들었었는데 이때를 다시 반등 기회로 삼았었죠. 그래서 이제 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호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중국 쪽으로 정식 런칭을 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 어떻게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가 중국 쪽은 따로 계약을 해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무대뽀로 중국어 버전을 넣어가지고 중국 스토어에 넣어봤었는데 이거는 판호 상관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리스크는 있어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앱스토어를 들어가면은 판호를 안 받은 게임은 예고 없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행히 지금 반년 넘게 안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리스크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랑 중국 쪽에서 글로벌이 거의 유저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유저 성향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모바일 RPG처럼 저희도 과금 시스템을 일반적인 모바일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가차라든가 캐릭터를 계속 뽑아서 성장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 유저들이 어차피 중국 게임들 과금이 대부분 그 구조로 돼 있어서 알아서 돈을 먼저 지갑을 열고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 컨셉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은 한국보다 더 통이 큰 유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진짜 오픈 첫날에 플레이 한 10분 해보고 한국 돈을 한 200만 원 지른 유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컨셉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일단 중국 쪽의 부자들은 정말 돈이 많기 때문에 진짜 거침없이 과금을 지르는 유저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은 좀 정반대예요. 지갑을 열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유저들이 이제 유입은 초반에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매출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D1도 좀 낮은 문제도 있긴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일본 쪽에는 그렇게 크게 유입은 많이 못 받았는데 일본도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면서 좀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게, 일본은 지갑을 열 때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 한 번 지갑을 열면은 게임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높대요. 그냥 이것도 저도 들은 내용이라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진 못했는데, 그래서 한 번 고정 유저가 되면은 보통 한국 유저들은 길게 플레이를 하면 3개월, 4개월 플레이하는데 일본은 아무리 유저 수가 적다라고 해도 한 번 마음에 들면은 1년 넘게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쪽 유저는 정반대예요. 진짜 오픈하자마자 마음에 들면은 몇백만 원 현질해서 캐릭터 다 뽑아보고, 되게 웃긴 게 그러고 나서 한 3일 뒤에 접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같이 서비스 했던 그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 유저 요새 접속 안 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워낙 기상천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유저들은 또 그것도 많이 있었어요. 북미 유저들은 그렇게 굳이 막 길드 만들고 활동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중국 유저들은 약간 중화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중국인 전용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또 가장 큰 길드에 가입을 해서 하이라고 영어로 하니까 노 잉글리시라고 바로 답변을 하고, 그래서 I can speak
차이니즈라고 하니까 바로 강퇴하더라고요. 개발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중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길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양악하고 다니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과금을 하고 초반부터 달리는 유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 기세가 많이 누그러들었는데 저희가 글로벌 오픈을 하고 한 달 있다가 길드전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좀 매출이 오르는 게 로그를 보니까 길드 두 개가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서로 막 현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유저들보다 더 심화됐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미국 유저들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게임의 소소한 부분 좀 보면서 뭐 캐릭터 그 설정을 파고든다라던가 이런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성향이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피를 많이 봤던 부분인데 이제 인디게임이든 아니든 요새는 이제 IDC를 이용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 이용하죠. 클라우드 서버가 장점이 많이 있어요. IDC보다 이제 뭐 하드웨어 그 사양을 좀 유도리 있게 바꾼다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빠른 게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게임 서버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썼고 CD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썼습니다. CD에는 이제 공지 이미지라든가 데이터 패치를 할 때 그 패치 파일 받는 그 서버를 아마존을 썼었고요. 그게 이제 원래는 구글 클라우드로만 하려다가 아마존을 CD에는 썼던 게 구글 클라우드가 옵션으로 가격을 좀 올리지 않으면은 파일을 올리면은 갱신이 늦을 때까지 한 3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패치 같은 걸 할 때 파일을 올려봤자 이제 운이 좋으면은 그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은 그 바로 갱신이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리면은 그 다음 타임이 올 때까지 못 받는 유저가 생겨요. 근데 웃긴 게 그게 번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극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뭐 한국, 일본 그 번역이랑 동남아시아, 뭐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 북미, 남미 이렇게 번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번역마다 달라서 유저들 그러니까 서버 점검을 아예 걸고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한 긴급 패치를 해도 유저들마다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했던 게 이게 CDN 갱신이 바로바로 돼가지고 했었고 이게 대부분 지역에서 원활한 접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마존 웹 서비스가 괜히 아마존 차이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 됩니다. 된데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느려요. 어느 정도냐면은 패치 파일 1메가를 받는데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중국 피처드가 처음 됐었을 때 다운로드가 엄청 늘었는데 동접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늘긴 늘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 접속을 해보면 잘 되고 그때 중국 현지에 알고 있는 개발자는 없어서 이제 미국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미국에서 접속을 해보라니까 바로바로 된대요. 뭐가 문제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중국 쪽 그 앱스토어 평점에 별점 테러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게임 재밌어 보여서 다운받았는데 이게 접속도 안 되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 같이 하는 그 퍼블리셔 그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중국에 어떤 개발자가 있다라고 해서 접속을 시켜보니까 데이터 패치해서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넘어갈까? 우린 잘 되는데 그리고 외국에 사는 다른 북미 지역은 잘 되는데 이걸 원인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채팅을 계속 하다가 그분이 핸드폰을 계속 켜놨었는데 한 10분 지나고 나서 1% 증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게 아니고 속도가 느린 거였고 그게 환경을 물어보니까 와이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느린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 쪽은 해외 IP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직통으로 유저들이 1대1로 다이렉트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국 그 공안 쪽으로 한번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거기에서 한번 그 필터링이나 그 단어 검색 같은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다시 유저한테 넘어가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존이 쓰고 있는 아마존 차이나를 제외한 다른 아마존 망은 그 공안으로 넘어가는 그 망이 엄청 느리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든 데이터 뭐
4G를 쓰든 3G를 쓰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이걸 알 때까지 하루가 날아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어쨌든 드론 유저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드론 유저들도 신기하더라고요. 결국 한 40분, 50분 데이터를 받아야지 접속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계속 틀어놓고 결국은 드론 유저들이 있었는데, 그 유저들은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CDN을 바꾸는 작업을 밤새가면서 하고, 이제 다시 서비스 재개를 하니까 다시 접속된다라는 걸 받았고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접속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급한 대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이제 CDN 그 주소를 IP로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저들 그 관리를 할 때 문제가 돼서 그때 약간 구조를 바꿔가지고 도메인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구글닷컴 어쩌고 이 도메인 방식으로 CDN 주소를 바꿨는데 그 순간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차 싶었던 게, 중국 쪽에서는 구글닷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웹사이트가 접속이 안 됩니다. 페이스북닷컴이 들어가 있는 순간 모든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스북 로그인을 쓴다, 그리고 다른 로그인 방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에서는 그냥 회원가입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구글닷컴도 마찬가지로 아예 막혀 있어서, 이거는 그때도 일부 유저들이 들어왔는데 일부 들어온 유저들은 전부 다 VPN을 쓰는 유저들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바꾸기 위해서 따로 드러카이 저희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서 하니까 또 그때부터 원활히 돼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피처드 기간을 버텼었죠. 이게 서버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소프트 런칭이라도 해봤으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보고 또 했다가 좀 많은 유저들을 놓친 게 안타까웠고, 꼭 해보기 전에 이것들을 체크하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게 그 피처드 기간 동안에 이 문제가 2번 터졌는데도 피처드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애플 피처드가 정말 냉정합니다. 문제 관리자가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한 1시간 동안 안 고쳐진다고 하면 피처드에서 바로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저희 앞쪽에 피처드가 돼 있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은 다른 국가에도 저희랑 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다른 국가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저희랑 비슷한 이유로 중국에서 접속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피처드가 바로 냉정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저희는 어부지리로 그래서 한 단계 앞으로 더 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중국이든 어디든 꼭 현지, 한국에서 된다라고 해서 현지에서 될 거란 보장이 없어요. 특히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망은 정말 특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드러카이를 어떤 계기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됐고, 첫 작품부터 두 번째 작품, 그 다음에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인디게임 개발에 대해서, 혹은 뭐 국내 런칭, 글로벌 런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구글이랑 애플은 좀 방향이 다른데요. 일단 국내는 구글이 정말 애플이랑 비교도 안 되게 유입이 많고,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은 구글 피처드도 메인 됐었는데 애플이 정말 유입이 많았었는데, 구글은 그 공식 통로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은 런칭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런칭을 하고 거기에서 구글 담당하는 분한테 피처드 신청을 하면은 그분께서 검토를 해보고 적합하다라고 하면 답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다 맞춰야 돼요. 일단 구글링을 해보면은 구글 피처드라고 구글링 하는 순간 갖춰야 될 요건들이 쫙 나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평점이 4.0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있어요. 그 구글 피처드 기간 동안에 평점이 4.0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자동으로 피처드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안내가 보통 이제 4.5 이상은 유지를 해야지 안정적일 거다라는 안내도 오고,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버튼 연동이 다 돼야 되고, 백버튼이랑 메뉴 버튼 연동이 다 돼야 되고, 뭐 구글 그 로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규정에 맞게 써야 되고, 구글 로그인 같은 것도 구글 로그인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업적 이런 것도 게임 따라 다른데 어떤 게임은 요청을 하고 어떤 게임은 요청을 안 해서 그거는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퍼미션 관련된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구글링을 해보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글 쪽에 신청 메일을 보내면은 그쪽에서 답변이 오면은 거기에서 일단 기준 통과만 하면은, 그러니까 피처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뭐가 안 된 거인지 어차피 또 리스트업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구글 공식 사이트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 링크도 다 해서 되게 친절하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고쳐서 이제 빌드를 베타 이상에 올리고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럼 이 뭐 몇 주 안에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구글 피처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애플 쪽은 구글처럼 공식 창구가 공개되어 있지가 않고 약간 비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소수의 개발자들이나 개발사들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논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좀 운입니다. 어느 정도 애플이 좋아하는 그 흐름은 있어요. 피처드 게임들을 보면은 애플이 좋아하는 그 흐름에 있는데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초반 이슈가 되면은 애플 쪽에서 이제 피처들을 이제 그냥 점지해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공식 창구로 가는 거는 뭐 그 런칭하기 한 최소 3주부터 넉넉하게는 12주 전까지 뭐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소 한 번이라도 애플 피처드가 된 다음부터 열리는 창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은 구글이 조금 더 빡빡하긴 했어요. 애플은 어느 정도 그 화면 해상도 잘 맞춰져서 레터박스 안 생기고, 뭐 만약에 애플 로고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격에 맞게 들어가 있고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백버튼이라던가 퍼미션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거기를 통해서 오는 분들은 보다 더 많이 결제를 한다는 거죠. 일단 저희는 유입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글에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왕이면 원스토어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는 걸 추천을 하는 게, 유저 수 대비 결제율은 원스토어가 정말 높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개발사한테 이제 스스로도 구글보다 적게 떼가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구글이랑 똑같이 떼가게 되긴 했는데,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똑같이 구글에서 10만 원 결제를 하면은 구글에서는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데, 그 원스토어에서는 포인트라든가 쿠폰이라든가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고가금을 하는 유저의 경우에 아예 구글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더 빠르니까 구글 버전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과금할 때만 켜가지고 원스토어로 결제하는 유저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스토어에서 그런 결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페이백 이벤트라든가 뭐 연말이나 이럴 때, 연초나 여러 가지 이슈,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뭐 10만 원 결제하면 만 원 쿠폰을 준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할 때 고가금 유저들이 아예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결제를 하면 만 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했었을 때 어지간하면 그 만 원은 또 그 게임에 또 써요. 그래서 사실 톤톤해졌다는 원스토어 유저 수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게 의미 있게 되지는 않았는데, 톤톤 연명단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유저 수 차이는 구글 버전이랑, 그때는 이제 네이버 스토어였었는데 네이버 스토어가 10배 넘게 차이 났었는데, 그 과금률은 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정도로 차이가 꽤 컸었으니까, 대신에 원스토어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원스토어 SDK도 따로 붙여야 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빌드도 업로드 할 수 있는데 원스토어는 심사 기간도 따로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내용 중 시행착오 중에 키워드를 늘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차기작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 규모로
개발 예정이신지 차기작은 지금 한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컨트롤이라고 할 것도 없이 뭔가 그냥 팀 느낌으로 잘 굴러갔었는데 그 넘어서는 순간 이제 서로의 아무래도 태생적인 성격 차이라든가 궁합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것부터 이제 개발 딜레이가 됐을 때 도미노 현상도 이제 5명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 도미노 통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차기작에서는 저희가 아직 조금 더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한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점 관리하시는 거에서 저희 구글이나 이런 것들 달아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있었나요? 몇 개 노하우가 있긴 있는데요. 일단 그 평점 유도하는 그 팝업 띄울 때랑 안 띄울 때랑 차이가 좀 크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평점만 보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 대비 몇 프로가 평점을 남겼느냐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뒤쪽에 하면은 좀 의미가 없어지고 아직 유저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던 완전 초반 부분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가 됐다 싶을 때 팝업을 띄워주는데 저희는 그 문구를 다 좀 코믹하게 했었어요. 평점 남겨주세요가 아니고 평점 남겨주시면 저희는 또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런칭 초반에 그래 밥이라도 좀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평점이 다 좋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구에도 신경을 쓰면은 그 평점 수도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구글이든 애플이든 공통사항인데 빌드 업데이트를 했는데 마켓에 들어가면은 어떤 유저는 업데이트가 뜨고 어떤 유저는 안 떠 있는 유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큰 노하우 중 하나가 그게 갱신이 안 된 유저는 평점을 다시 남겨주면은 그게 갱신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제 업데이트를 유도를 했는데 업데이트 버튼이 안 뜬다라는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평점 남겨주시면은 그러니까 평점 갱신을 하면은 업데이트 버튼이 갱신이 됩니다라고 해주면은 어지간하면 유저가 평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그 유도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던 유저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호의적인 유저들이라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평점 1점 남겨놓고 까먹고 게임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제 갱신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5점 만점에서 4점, 그러니까 4점 밑으로 되면은 평점이 좀 심각한 거기 때문에 다 이제 5점을 최대한 받아야 돼요. 그래서 4점만 받아도 사실 그게 평점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3점이나 4점, 그러니까 뭐 대부분 3점, 2점, 1점 주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유저분들한테는 고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건 고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고쳐진 거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평점 다시 높게 해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꼭 이런 유저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 하면은 대부분 5점을 달아주시는데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 갓겜이라고 생각하는 거에만 5점을 달고 정말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는 해주면서 4점을 다시는 분들도 꽤 있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더 이제 재밌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점 5점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확인한 유저들은 꼭 5점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뭔가 교감을 한다는 느낌을 해주면은 평점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평점을 달려면 업데이트가 안 뜨는 사람이 업데이트가 뜬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애플이랑 그거 다 적용됩니다. 네, 둘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업데이트를 하고 한 2시간 안에는 어지간한 유저가 뜨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 빌드를 업로드해야 돼요. 뭔가 어뷰징 요소가 발견이 돼서 그래서 강제 업데이트 돌리고 그걸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한두 시간도 되게 찝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경험상은 애플이 더 자주 그렇더라고요. 애플은 좀 심할 경우에는 막 6시간, 7시간 동안도 갱신이 안 되는 유저가 있어서 근데 전부 다 그냥 평점만 달아주는 순간 바로 갱신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초반에 해가 되면
금융으로 유지될 때고 어느 정도 나오면 때 회사의 관리비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 4대 보험이 정말 좀, 특히 저희는 모셔올 때 기왕이면은 좀 고생하실 테니까 연봉을 좀 올려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모셔온 분들이라서 그래 모셔왔는데, 4대 보험이 연봉 그 구간에 따라서 좀 점점 높아지거든요. 퍼센티지가 높아져서 이제 4대 보험 쪽이 아무래도 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부담이 아무래도 커졌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도 좀, 그러니까 처음에 2명이서 할 때는 그냥 자취방에서 둘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10명 가까이 되다 보면은 대충 사무실 구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서울 전 지역을 다 뛰어다니면서 사무실 괜찮은 곳에서 저렴한 곳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도 못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네, 그게 사무실 비용이 이제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해도 부가세 10%를 더 내야 되거든요. 부가세가 나중에 환급이 되는 거긴 해도 그래도 막 이제 그것도 몇백만 원 들고, 이제 사무실이 뭐 다른 자취방이나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관리비나 이런 것도 좀 확실히 세고요. 그 다음에 PC랑 OS 뭐 이런 프로그램들 비용들도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를 뽑을 때가 전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컴퓨터, 모니터, 기본적으로 모니터도 듀얼이고 거기다가 타블렛도 사드려야 되는데 포토샵도 비싸요. 그리고 이제 3D 인력을 뽑는다면 맥스가 가격이 좀 어마어마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인건비만 대충 계산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OS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정말 유용했던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지원 정책이 있어요. 비즈스파크라고. 그게 법인들이 3년 동안인가 받을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일정 카피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그 코드를 받아 놓으면은, 그 프로그램마다 코드를 받아 놓으면은 그 기간, 비즈스파크 3년 기간이 끝나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강추드리고, 비즈스파크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가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되고 베타 버전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오피스가 뭐 2010 버전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OS도 뭐 홈 에디션이 있고 얼티밋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버전별로 키 코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규모라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비즈스파크로 MS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공식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면 비즈스파크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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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대부분은 그 이제 작은 퍼블리셔긴 한데 거기서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그런 노하우도 좀 배워보자라고 해서 일부러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예 맡겨도 되는데, 특히 카페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뭐 클레임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바로바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고 뭐 관리도 해주시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 평점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던 내용들이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그쪽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게임에 관심이 가서 이제 플레이 해주신다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주시는 분은 여기 메일 주시면 제가 캐시 쿠폰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